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천과 경기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주말에 뭐 이렇게 멀리 가긴 좀 부담스럽고, 근데 경기도나 인천 뭐 근교에 좀 가면은 좀 볼만한 곳이 없을까 좀 찾게 되는데, 박성훈 작가님 지금 특히 좀 이동하시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또 많이 찾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경기도 인천 지역의 추천 여행지 어디가 있을까요? 이 서울에서 북쪽으로 한탄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요. 네. 포천 아트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포천 아트밸리. 네, 맞습니다. 예. 포천 아트밸리는요. 오랫동안 버려졌던 폐채석장을 이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과거 이곳은요, 이 포천석 화강암이라는 굉장히 재질이 단단하고 아름답게 유명한 돌을 채석하던 곳이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발전 시대의 근현대사 역사와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포천이 아무래도 서울과 지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네. 저희 여의도에 있는 이 국회의사당도 그렇고 뭐 청와대 아니면 대법원, 경찰청, 인천국제공항 그런 건물들이 이 포천석에서 나온 포천석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한 사실이네요. 포천 아트밸리, 포천석의 화강암 네.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습니다. 혹시 뭐 충주나 충청 지역에도 좀 버려진 곳이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는 그런 여행지가 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있죠. 저희 충주에 있습니다. 충주에. 그 활옥동굴이라고 있습니다. 화롯동굴이요. 예, 활옥동굴인데 활옥, 예. 옛날에 이제 활석 광산, 그러니까 동양 최대 활석 광산을 이제 폐광이 됐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광지가 돼가지고 충주에서는 그래도 방문객이 많이 오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활옥동굴 네.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참 많은 지역을 다니셨을 텐데 여행지의 매력도 매력이지만 해당 지자체나 또 정부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노력했는지 따라서도 여행 경험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지역의 어떤 특징이나 정책 같은 거 일단 뭐 이우석 소장님 먼저 좀 들어볼게요. 지자체별로 관광대에서 저마다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속적으로 굉장히 꾸준하게 오랫동안 해오는 데가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게 유행한다, 무슨 하늘로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이 유행한다면 그거 놓고 출렁다리 하나씩 다 놓고요. 네. 미디어 파사들 요새 하나씩 다 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노력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 그 중에 저는 이제 딱히 한 곳만 뭐 꼽기에는 좀 그런데요. 전라남도 지역이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네. 아무래도 이쪽에 산업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관광만이 살 길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축제면 축제, 뭐 그쪽에 있는 자원 활용,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수용태세 모든 것들이 이제 계속 저는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작년과 또 다르게 일신 우일신 하는 게 바로 그런 지역들 몇몇 지역들이 있는데 특히 전라남도 장흥군 같은 경우는 장흥군, 예. 물축제가 좀 있으면 열리거든요. 이 축제는 제 민간에서 하는 대형 콘서트 못지않게 그래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인기 많아진 게 갑자기 막 뭐 날벼락이 터지듯이 된 게 아니고요.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이제 그런 육성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도 좋고 앞으로 미래도 밝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역의 축제 가면은 뭐야 다 그런 비슷비슷한 광경들이고 좀 특색이 없어서 좀 실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히 올라오는 장흥군에 있는 축제도 한번 좀 경험을 해보시고요. 박성호 작가님께도 관련 질문 좀 여쭤볼게요. 어느 정책이나 좀 지역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었다 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최근에 굉장히 와 이거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여행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국가유산청에서 했던 10개의 길이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10개의 길이요? 네. 그러니까 국가유산이라는 게 사실 전국에 걸쳐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그거를 하나하나씩 각각 재밌게 꾸며놓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거를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이 10개의 길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80개 정도 되는 이 국가유산들을 한 10가지 테마로 묶어가지고 뭐 왕가의 길, 백제의 길, 신라의 길 해서 이렇게 10개의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이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좀 테마에 따라서 좀 더 재밌게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굉장히 잘해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뭐 여행하면 국내 여행지 지금 K 바캉스 특집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해외 여행 우리가 그래도 꽤 많이 가는 편이잖아요. 근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관광 정책 참 이런 건 좀 보완하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우선 소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운송, 수송의 또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사는 인구가 거의 2,500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휴가를 떠날 때 방사선으로 서북 쪽에서 방사선으로 국토로 향하는데 굉장히 그게 아무리 길이 잘 나와 있어도 서울 조금만 빠져나가기만 해도 이제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특히 휴가가 7월 말, 8월 초에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관문이 있는 인천공항도 마찬가지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으로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내국인들도 나는 운전하지 않고 좀 더 많은 거를 천천히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철도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런 기차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빌리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숙박이나 이런 좀 비용들이 사실은 막 너무 들쑥날쑥하게 맞아요. 성수기에 많이 이제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자체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사람들이 와주면 성수기에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관광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충주시는 서울에서 금방 가니까 거의 범수도권으로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신수도권이죠. 신수도권인데 충주시에서도 이제 이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이런 관광 정책들 우리나라에 이런 것 좀 보완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뭐 있을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건 신수도권이긴 하지만 철도 교통 같은 게 좀 약합니다. 아, 저희가 중부 내륙선이 개통이 됐는데 네네네. 단선이고 지금 판교까지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서 광주선이 좀 연결이 되면 수서에서 이제 중부 내륙권, 뭐 문경, 충주 등으로 갈 수 있는 철도가 열리는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성우 작가님께는 그 숨은 보석 같은 여행지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름다운 바위 절벽에 있는 섬, 이게 서울, 뭐 경기, 인천 근처에 있어요? 네, 이게 한국에서 제일 좀 서쪽 끝에 있는 곳인데요. 네. 백령도 아래에 인천에 대청도라고 있습니다. 대청도 있죠. 예, 이 대청도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가기는 솔직히 좀 힘듭니다. 이 배 타고 인천항에서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는 가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서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고비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계속 불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 모래바람을 맞아주고 있는 게 이 서풍바지라는 이 거대한 절벽입니다. 서풍바지 절벽, 지금 나오는 사진이 우리나라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국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곳인데요. 예. 이게 좀 과장하자면은 제가 스페인 지브롤터에서 봤던 좀 헤라큘레스의 기둥을 닮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바다를 향해서 땅 끝에서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의 뭔가 수호 장벽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웅장함도 굉장히 느껴지고. 예, 인상적이고 예. 또 이 대청도가 굉장히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 유일하게 좀 한국에서도 사막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실제로 사막은 아닌데요. 이렇게 모래바람이 하도 많이 불어오다 보니까 여기 대청도에는 심지어 사구 모래 언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길이가 거의 한 1.5km 되고요. 1.5km요? 네, 폭도 5,600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막을 좀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한국에서 사막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또 새롭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지역, 이곳 서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뭐 일상생활 하는 곳이니까 서울이 휴가지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데 뭐 지역에 계신 분들은 휴가철에 여행지로 서울을 가고 싶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선은 서울로 바캉스로 오시는 분들, 혹시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저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곳이긴 한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못했을 곳으로 생각하는 게 어디죠? 네, 창덕궁에 이 후원이 있습니다. 창덕궁에 있는 후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 왕실의 굉장히 비밀스러운 휴식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이 창덕궁 후원은 제한된 인원으로만 관람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화 해설사의 가이드를 통해서만 이렇게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는 볼 수가 없고요. 예, 근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게 사실 창덕궁이나 경복궁 가면은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후원은 이 제한된 사람으로만 이렇게 가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이 왕가의 정치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창덕궁에 있는 후원을 한번 해설사와 함께 가보는 체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소장님 또 그 시간이 왔습니다. 서울, 저 이거 알려주시는 거 이따 끝나고 먹으러 갈 거예요. 거든요. 서울 근데 하면은 서울만의 특색 있는 음식이 있을까 싶어요. 모든 음식들 다 있다 보니까
어떤 걸 골라주시겠어요? 일단은 서울은 모든 것이 모이는 말씀처럼 이제 백화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울 사람들의 자생적인 또 음식도 있습니다. 뭐죠? 서울 음식이라고 전형적인 서울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쌈 김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쌈은 정말 사실은 그냥 김치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찬 샐러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쌈은 김치를 뜻하는 것이고 네. 보쌈에 곁들이는 이제 돼지고기 수육, 그걸 같이 곁들여 드시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예전에 잔치 음식으로 만든 거죠. 반가에서 먹던 그런 음식이고요. 예. 김치가 굉장히 화려하죠. 안에 들어가는 게 잣, 뭐 여러 가지 어떤 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고 해서 정말 저 고급스럽다, 호사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보쌈 김치와 함께 여름에 또 드시면 불판이 없어서 괜찮고요. 네. 또 여기다가 설렁탕이야말로 설렁탕. 서울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음식으로서 그래서 어디나 가나 뭐 서울 깍두기니 뭐 서울 뚝배기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설렁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유명한 설렁탕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도 거의 100년 이상씩 됐고요. 그런 집들을 찾아가셔서 설렁탕을 드셔보시는 게 지역에도 우리 사는 지역에도 있지만 그래도 원조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느낌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상호는 좀 어렵지만 동네 어느 동네 가면 될까요? 동네는 아무래도 예전 서울이다 보니까 사대문 안쪽에 많습니다. 사대문 안쪽에 있는 설렁탕. 네, 서울시청 뒤쪽에도 있고요. 예. 특히 을지로 쪽에도 있고 종각 뒤에도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가시면 설렁탕 맛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